우리가 요 애매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도 지난 시간 우리가 한낮이었다가 저녁이 될 때 저녁 눈은 어떤 빛으로 바뀌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도 일종의 지혜예요. 이런 것이 훨씬 더 우리 일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그죠? 저녁에 저녁으로 저렇게 노란색으로 점점 검은색으로 가다가 어둠이 오는구나. 그럼 우리 눈에도 동공과 흰자위를 바탕으로 있고 이걸 무지개홍자 써서 홍치라고 부른다면 어느 쪽에 어느 색이 가 있겠구나. 이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지혜에 해당돼요. 더 나아가서 저는 요즘 TV를 보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채널이 무척 많아서 봤더니 그 주식과 관련된 채널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걸 이제 저런 것들이 참 인기 있다 해서 봤었는데 뭐 그래프가 어떻고 뭐 무슨 목선이 어떻고 뭐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그 지식들이 잘 꿰어 맞추면 지혜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실전 고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참된 삶을 추구하는 거지 이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은 하나의 수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그 사람 좀 더 좋은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 알게 됐으면 거기 나가서 뭐 막 열변통하면서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 사람들 거 이렇게 보면서 전 뭘 느꼈느냐면 이 미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가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의 인상은 어딘지 모르게 이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통찰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믿고 그대로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보다가 같이 이제 본 사람한테 좀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 말대로는 다 주식 돈 벌 텐데 왜 못 벌까요? 뭐 이제 그날 저녁에 거기서 이렇게 자면서 그랬더니 채널 돌리다 그게 나왔으면 보자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 균등이라는 것도요. 네. 생매 50%, 정진 50% 이런 의미는 아닐까? 여기서는 일종의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이걸 번역해 놓고 우리나라에 소개한 분들이 또 꽤 이름 있는 스님들이에요. 아주 뭐 대림 스님 뭐 이런 분들 알죠? 네. 강목 스님 뭐 이런 뛰어난 존자들이 저렇게 써놔서 솔직히 아주 중요스러워요. 이러면 가서 왜 통찰지라고 왜 굳이 빤나 발람을 통찰지에 의한 힘이라고 왜 했느냐? 뿌라지냐를 뿌라냐 빤냐라고 쓴 건데 바냐 그래서 바냐가 된 거죠. 그죠? 이 바냐를 왜 굳이 통찰지로 할 필요가 뭐냐? 지혜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느낌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겠죠. 그죠? 또는 균등이라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50대 50의 배분 이렇게 안 쓰고 균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 균등은 뭐예요? 사실 고를 균에 나눌 등자잖아요. 그렇죠? 50대 50을 균등이라 그래요. 사실은 한자로 쓰면 균등, 고를 균에 평등한 등자, 나눌 등자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 애매한 용어를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지적이시니까 한 번 더 생각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오력, 예. 스님 그럴 때 혹시 중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혹시 안 되나요? 중도의 밑바탕이 그래서 싹뒤로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양변을 여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신 중도는 왜 여기서 저 혼자 이제 볼 때 중도라고 하는 얘기할 때는 양극단은 주로 부정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균등이라 할 때 믿음이나 통찰지나 한쪽에 치우친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중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중도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그걸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전제는. 그래야 중도의 자리로 오기 때문에 균등이라고 썼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오력에 대해서 보면 그래서 묘하게도 이 오력할 때는 사타나 비리야, 사마티, 빠냐의 중간에 싹 넣어놓는 것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균등을 중도로 보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우리가 뭐 일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살아가는 노력들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저도 아무튼 이게 중도로 보면 어떨지. 근데 중도는 좀 그런 느낌이 있다고 느꼈어요. 야, 요 내용은 이제 사마타, 아까 제가 왜 사마타를 수행하게 되면 그 표상, 니미따 얘기를 했죠. 그죠? 사마타는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되면 내부 시각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표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입적할 때 이 사람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지에 대한 표상을 본인도 알고 있고 또 주위에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 보면 보이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명상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뭐 지수화풍 4대를 명상하기도 하고 또 뭐 붉은색, 푸른색, 회색 각각의 색을 명상하기도 하고 또는 관무량수경 같은 우리 정토삼부경 중에 관무량수경 있죠, 그죠? 무량수에 대한 관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뭐 해가 떠오르는 모습도 있고 일륜관도 있고 여러 가지 관법이 제시되고 있죠. 근데 이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 쪽에서 얘기하는 사마타 명상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기질, 아까 얘기한 오력과 아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기질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또 나와요. 우리가 삼독을 얘기할 때 보면 늘 탐진치 얘기하죠, 그죠? 이거 그대로 뭐 탐내는 기준에 탐내는 그냥 그 라가, 뭐 도사, 모하, 라가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로바라고 하는 말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탐진치 할 때는 로바, 도사, 모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로바가 사실은 그 라가랑 똑같아요. 혹시 지난번 이렇게 제가 논문 갖다 드릴 때도 거기 보면 그 박디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분석해 나갈 때도 보면 이 뭐 라가라고 하는 얘기 몇 번 나오죠, 그죠? 그리고 라마누자 같은 사람도 이 박티를 분석할 때 이 라가를 통해서 라가 누가 박티를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라가와 아누가, 그러니까 어떤 참된 인식 뒤에 따라오는 어떤 추구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라가를 얘기하죠. 그리고 뭐 도사, 모하 이런 거는 탐진치 얘기할 때 그대로 나와요. 원래 이 기준은 6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아까 얘기한 사타 또 나오죠, 그죠? 비타카는 우리 그 신과 사 일선정 이선정 할 때도 한번 전에 비타카 얘기를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 비타카는 그 조대의 요소를 명상하는 것. 대신 비타카가 아니고 빗자라로 들어갈 때는 좀 더 그 미묘한 것들을 대상으로 명상에 선정에 들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날 거예요. 여기에도 다시 사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지적이다. 여기서는 지적인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이것의 명사형화시키면 아는 부처는 부드하, 깨달은 자, 세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6가지 명상의 사마타의 대상 중에 6가지가 똑같이 또 이 2개의 항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탐진치와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마음과 믿음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전초오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오류는 5시까지 제가 전에도 한번 전초오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잘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할 때요. 이성, 우리가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얘기하죠. 이성의 전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아적 사고, 어린아이들 보면 뭐 이렇게 좀 그 신화적인 세계라든지 마법적인 세계를 꿈꾸잖아요, 그죠? 뭐한 3살짜리 아이에게는 뭐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다든지, 자기 아버지가 뭐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본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이성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이성 너머로 가면 초월적인 상태, 초월적 이성의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성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전이성의 단계와 초월적 이성의 단계는 이성 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시할 수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면, 인도 여행을 다녀와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인도 공항 가면 다 막 거지들도 많은데 그 중에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성자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손 딱 내밀고 돈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돈을 줘야 되지? 그러면 넌 이미 오래전부터 날 만나게 돼 있었고 나한테 돈을 주게 돼 있다. 그 왜 줘야 되냐? 주고 싶지 않다면 네가 이 돈을 줌으로 인해서 너의 전생의 모든 죄업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이러이러한테 너 나한테 빚진 거 난 받으러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오늘 그 인도에 그 얘기를 믿었을 거예요. 가면 이걸 참 가서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아이, 그 인도식 사회에 애들이 거기에 늘 익숙해 있어요. 그냥 그런 식이에요. 가져가고 이거 막 가져가요. 그럼 이제 얘기 들었어요. 인도 여행 다녀오시면 그런 얘기해서 진 같은 거 좀 주의하라고. 그냥 이렇게 일단 막 가져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건 네 거냐? 뭐 내 거 가져간다 그러는 거예요. 얘들 이제 무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도 아무것도 무엇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돈을 가서 잡아서 얘기하면 난 가져간 적도 없다. 그냥 이거 그냥 손에 있어 끌고 갔다. 이런 식의 묘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들으면 도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가끔 이렇게 좀 뭐 막 얘기를 할게요. 지하철부터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걔들 아주 독특한 얘기해요. 한 소식한 것 같은. 근데 얘들 완전히 뭐 이렇게 지금 정신 이상인데도 초월적 어떤 각성의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해요. 그 어린아이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꼬마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난 누가 그랬는지 다 알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꼬마들이 와서 그러면 뭐 그런 얘기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한 게 전초주라고 볼 수 있어요. 전초주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프로이트와 융이에요. 프로이트와 융은 똑같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한 사람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모든 것을 이디의 산물로 봤어요. 억압되어 있는 어떤 것들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의식의 상태도 프로이트에게 갖다 대주면, 그러니까 프로이트 계보의 사람들은 세존이든 그리스도든 이런 사람들 다 어렸을 때 엄청난 상처 이것 때문에 헛소리하기 시작했다라고 신경증 환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계보를 이은 많은 심리학자들은 여전히 종교를 신경증의 산물로 해석하는 거죠. 사실 이번에 우리 과학이 왜 종교가 되려고 하는가 도킨스 책인데, 도킨스도 사실은 전초오류를 좀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안 됐는데 도킨스 쪽 학자들의 오류를 이렇게 써낸 책들이 또 이렇게 좀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를 못 얻었어요. 대신 교회 쪽은 좀 도킨스를 까니까 좋아하겠죠, 그런 책을. 이건 프로이트는 뭐냐면 이런 초월적 의식조차도 전의식, 이 어떤 미분화된 아주 천박한 의식의 상태로 왔어요. 모든 걸 환원시켜 버렸다고. 대신 융은 어때요? 융 같은 경우도 뛰어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치광이들의 소리에도 무척 긍정을 했어요.
인간에 대한 존엄을 찬양하고 긍정했다기보다는 이런 미분화된 의식조차도 깨달음의 경지로 해석하는 일종의 격상주의라 그래요. 전초우주를 범한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트와 융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쉽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전초우주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할 때 이것이 어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뭐 세조는 어째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을 텐데 성철 스님하고는 꽤 뛰어나다지만 성철 그러면 그 뭐 임해망량에 빙의됐다 이런 식의 표현 들으신 적 있죠? 성철 스님도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임해와 망량에 빙의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초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들은 무척 중요한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이 관찰하는 자리가 바로 저는 사띠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정말 이 알아차림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띠에 대한 것도 지난번 좀 뭐 미진한 것도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점차 좀 이해는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탐진치가 각각 믿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뭐 또는 지적인 것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 탐하는 기질의 사람을 관찰해 보면 탐하는 기질의 사람이 유익한 업이 일어날 때 믿음이 강해진다 그래요. 쭉 읽어놨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탐욕에 가까운 특성을 지녀요. 왜냐하면 탐욕은 자신의 대상으로 감각적 욕망을 찾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개라든지 덕이라든지 또는 성불 같은 것들조차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비판이 그 추구하는 마음조차도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허심을 얘기하는 자리에 가서 요 두 가지 어떤 인간은 이런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참된 각성의 자리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막 이런 얘기 너무 지난 이제 재미없겠다 그죠? 이건 업과 지적인 것들 여기서도 붙들리지 않는 통찰기로 같더라고요.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우리 저기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정치인들 요즘 저기 뭐 선거 앞두고 똑똑한 정치인 보면 쫄쫄쫄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분노로 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 느껴지죠? 그래서 지적 잘하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똑같은 풀에서 계속 이어져 나와서 그래요. 근데 성내는 거는 도사라고 하는 건 대체로 한 구체적 존재를 지칭해요. 근데 이 통찰지는 사실은 한 중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이거 굿띠 짜릿함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아주 세련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이런 부분이 싫어. 근데 우리 저기 무슨 얘기하는지 좀 느꼈을 거예요. 이게 자기개발서 같은 데서 요걸 이용해요. 뭐냐면 야, 난 너가 싫어라 그러지 말고 너의 이런 부분이 싫어라고 지적해라. 그러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잘 넘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 대부분 뭐 그 상처 때문에 우리 부처님이 참 자주 쓰는 인용 중에 뱀 새끼줄 보고 뱀이라고 놀라듯이 또는 시집살이 고되면 뭐 시금치도 싫다듯이 이런 식으로 그 전체를 싫어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그래봐야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똑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샹카라를 비방하는 형태로 나오는 건 무척 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도사의 기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가진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 그래서 어리석다, 사생력이 깊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고 똑같은 것이 전초오류를 통해서 보면 극단적인 어리 사람들이 극단적인 깨달음에 도달한 것처럼 보여요. 특히 선종 또는 도교 전통에서 그런 게 많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 대치, 큰 어리석음, 뭐 도교에서 우리 노장이 도덕경 같은 데서는 이런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거다라고 하는
상선은 약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 이제 좀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삼도, 삼망, 삼진이라고 하는 우리 통합적 이해 속에서 이것들 이제 읽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5가지 힘 중에 삿띠를 바탕으로 균등을 이룰 것, 그리고 우리의 기질 가운데 무엇이 지금 작동하는지 느껴가면서 이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제 중에 하나는 그림은 보는 것이 아니다, 읽는 거다.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 EBS 같은 데서 가끔 이렇게 그림 읽어주는 그거 생각나.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림을 읽어주는 여자라고 젊은 그 여자 큐레이터가 히트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보는 게 아니다, 읽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림은 특히 그 종교가들은 보는 것이 아니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가령 여기에서도 부처님 손에 버들가지를 왜 들고 있는가, 어떤 화관을 썼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고 읽어낼 때 법화경의 사요품 가운데 하나인 관세음보살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지금 부처님 뒤에 있는 후불태화 가운데서도 저기 배치되어 있는 보살들과 성문승들이 각각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사천왕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불국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미적 감흥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런 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때까지 대체로 우리 그 회화들은 크게 2가지 기준을 가지고 많이 봤어요. 선이라든지 색, 구도를 통해서. 그냥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보았던 거죠. 또 하나 다른 것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라든지 사조라든지 화가 고유의 품격이라든지 어느 유파에 속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봐요. 그죠? 이 이야기도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X축과 Y축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이 좀 더 잘 보이기보다는 읽혀지겠죠. 그죠? 가령 피카소의 그림을 갖다 놓고 이 그림의 선과 구도는 어떤 색조를 써서 피카소의 청색 시대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걸 이해하면 피카소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피카소가 살던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격동기가 있었고 문예 사조 속에서는 어떤 흐름 속에서 그렇게 입체파라고 하는 야수파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지 이해하면 요 X축과 Y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 뭐 여러 번 했던 거여서 쉽게 나와요. 자, 그러면 동양화 속에서는 아이콘과 코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대로 이거는 그냥 죽비예요. 근데 이 죽비가 그림 속에서 그려졌다면 이것이 전체 속에서 어떤 코드를 지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봐도 세상의 스님들 향해서 세상의 뭐 목탁이다 또는 뭐 민중의 지팡이다 할 때 지팡이가 민중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목탁이다 할 때 목탁 자체만 있어도 이게 뭘 위해서 이것이 주어졌는지 이런 아이콘과 코드를 이해하면 그림이 잘 읽혀져요. 근데 이것들은 되게 이렇게 함수처럼 y는 fx처럼 이어져 있다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인데 이거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불교 도상화보다 동양화 특유의 그림을 이해하고 불교 도상과 연결시켜 볼 거예요. 연결시키는 건 다음 시간 때문에 동양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전신, 다시 말해서 영혼의 형상이라든지 정신세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거는 공자의 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신을 하기 위해서 골상학,
골상법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관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사람을 보면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뭐 손은 섬섬옥수고 이런 얘기를 하죠. 눈동자에 정이 가득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삿된 기운이 전혀 없었고 입술은 붉은 듯한 기운이 있어서 전신적으로 혈기가 고루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골상법에 뛰어나게 되면 관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렇다고요. 이게 자꾸 잘 안 나오구나. 자, 이거는 그 남송 때 마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자상이에요. 이 공자상을 그리면서 마원은 공자의 이름이 구, 성은 공시고 구라고 돼 있죠. 이 구가 언덕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덕구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게 그려준 거예요. 실제 공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이 그림을 통해서 공자의 정신 세계를 모습 속에서 저렇게 구현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협상가산몽이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건 좀 그냥 협상가산몽은 그 여기 설명인 것처럼 고개지라고 하는 화가가 배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줬는데 전혀 안 닮았대요.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 볼협자거든요. 이 뺨에다가 터럭 3개를 그렸어요. 말 그대로 협상가산몽. 그랬더니 이 그림이 배해의 그림이었구나라고 모두가 다 알게 됐대요. 다시 말해서 실제 배해의 이 뺨에 터럭 3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딘지 좀 그런 그 자기를 잘 꾸미지 않는 소박함. 그래서 수염도 그냥 이렇게 볼에 어지럽게 나 있어도 그대로 두었던 걸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진솔한 인격의 배해를 협상가산모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흉중구학이라 해서 가슴 속에 있는 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평한 것이 아니고 마음 속에도 울퉁불퉁한 것이 있다, 언덕도 있고 평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요 그림도 우리 가끔 뭐 이렇게 저기 동양화 기록 속에 자주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태백이 그 막 시를 낭송하려고 하는 장면을 남송의 그 양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낸 거예요. 이런 그림이야말로 공자라든지 이백의 정신을 그대로 잘 드러냈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 동양화의 전신은 말 그대로 선적인 그림과 있어요. 그래서 선시들 또는 선화들이 갖고 있는 품격, 뭐 점 하나만 딱 찍는다든지 또는 이론상을 딱 그려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달마도 같은 거 보면 막 뭐 복잡하게 그린 것이 아니고 아주 간결한 터치로 달마를 그려낸 걸 최으뜸으로 치죠, 그죠? 그래서 전신이라고 하는 이 함수, 어떤 아이콘과 어떤 코드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전신으로 읽어낼 수 있을 때 동양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바로 시무도 같은 데서도 사찰에 가면 시무도가 막 복잡하게 그려있는 사찰의 시무도보다 간결하게 그려져 있는 시무도들, 거기서 우리는 훨씬 더 무형의 것들을 많이 전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신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본 것처럼 이태백이라든지 뭐 공자라든지 여러 인물들의 상을 그렸지만 동기창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드디어 이렇게 그 전신의 영역이 한 인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풍경에 들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사의, 이 의경을 어떻게 그려내느냐 하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명나라 때 동기창의 그 송정주색, 뭐 이건 제목을 그대로 풀어본다면 그 가을빛 가득한 소나무 정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을 좀 더 이해해 보려면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암자라든지 바위 뭐 이런 거 소나무 이런 것보다는 여기 있는 빈집, 이 빈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빈 다리,
이 두 개가 코드일 수 있어요. 예전으로 동양화에서는 저쯤 되면 아주 작은 사람이 한둘 나와 있거나 요 물가 쪽으로 사람을 좀 배 한 척을 띄워놓고 거기에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사람을 하나 띄워볼 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또 하나 특징은 송정주색이 여백이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좀 대충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빈집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이 빈집이 과연 어떤 의미의 빈집일까? 도교적인, 또 유교적인, 또 불교적인 의미의 빈집은 각각 그 대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들까지 좀 더 찾아가 들어본다면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강이라고 하는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해한다면 육아적인 이미지에서 이걸 보게 된다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저게 끼워 넣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기질이 얘기했는데 어떤 기질의 사람이 이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지, 이 사람 속에 탐욕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 게 일어나서 아주 지적인 세련됨을 구사하는지, 믿음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 동양화를 보는 또 다른 이해 기준 중에 하나는 아까 전신 얘기는 품격이 있어요. 이 우리 법화경을 얘기할 때도 그 묘법, 연화경 하는데 관 무엇 때문에 묘하냐 얘기할 때 신묘해서, 기묘해서, 절묘해서 이런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해석해낸 불교학자들이 있죠, 그죠? 진짜 타노스님도 그런 식으로 그 묘법 하다 그러는데 아니 법이 묘하다는데 그 묘 앞에 무엇을 붙여줄 거냐 했을 때 신묘하다, 기묘하다, 절묘하다, 기묘하다 이런 걸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품격은 크게 동양화 속에서는 묘와 능과 신과 일 네 가지로 나눠요.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나눴다는 건 뭐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느냐면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평해에 살았기 때문에 네 가지로 나눴겠죠, 그렇죠? 이것이 가령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들어왔다면 삼품으로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수로 나갔느냐 사수로 나갔느냐에도 이미 그 배경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따라 우리 실장님 좀 피곤하신가 보다. 막 졸렸어요. 그죠? 요 그림만 해석하고 다음 거는 너무 예쁜데 먼 나라 때 조맹구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추교 운마도라고 하는 건데 조맹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원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송나라의 그 왕족, 황족 출신이에요. 송나라를 조광인이라는 사람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맹구가 그 당시 뛰어난 학자고 그 황족이었는데 사실은 그 원나라 황제가 들어오자마자 제1순위로 찾았던 사람이 조맹구였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 사람이 그 당송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가장 찬란한 문명을 당송으로 보거든요. 당송의 가장 정신을 가장 구체화시킨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황족이었기 때문에 이 조맹부를 불러요. 근데 조맹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자기 황실의 한 구성원이었는데 그것도 저기 어디 몽고놈이 와가지고 황제가 됐다 그래서 근데 결국 황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림은 왜 묘품이라고 보느냐면 원나라는 이 당이나 송나라는 사실은 한족들이 중원을 제패하고 일고 나왔어요. 아주 세련된 한족들의 자부심도 많았는데 이때 들어오는 원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북방 오랑캐. 이 새끼들은 문화도 없고 집도 없이 그냥 텐트 개이것도 만들어서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했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원나라 제국은 기마민족이고 말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교 운마도로 하는 그림은
그 가을날 말에게 물을 먹이면서 돌봐주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붉은 옷을 입은 존재는 뭘 뜻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몇 가지 아이콘, 상징 또는 우리의 싸띠를 좀 이렇게, 싸띠까지는 아니어도 빨냐를 좀 활용해 본다. 붉은색은 우리 뭐 최근에 이제 뭐 붉은색 하면 공산당이 싫어 이렇게 연결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리안족 또는 태양 숭배, 수리아 숭배와 다 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 이 북방불교로 남방 쪽에 가면 사실은 뭐 이렇게 빨간 건 아니어도 지금 붉은색 비슷한 가사 입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인도 평원에서 보는 태양빛. 그러면 여기서도 이 그림 전체, 이게 전경이고 이건 이제 좀 확대하는 건데 여기서도 붉은색 유난히 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림이 흐려서 그렇지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존재는 조맹부를 비롯한 자기 자신 같은 뛰어난 인재를 키워주는 여기 여러 마리 말들이 자유롭게 보여지고 있어요. 평을 뛰어놀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두 마리가 물 마신 후에 있기도 하고 여기에도 몇 마리씩. 여기 있는 것은 결국 원나라 황실에 대한 충성을 표시해 놓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아주 그 묘한 품격을 이룬 작품으로 이 추교옥마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동영을 읽어나가면 좀 재미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이런 것 토대로 불교민이 이걸 할까 싶지만 이것들 토대로 경전 전체를 불교적 세계를 이해하는 이제 훈련을 좀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황제들이 또는 임금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딱 그 음식을 차려서 보내는데 그 열어보니까 다 빈 그릇이죠, 그죠? 그러면 그걸 받은 신하는 무슨 뜻이겠어요? 굶어 죽으라는 뜻을 이해하고 그냥 다 끊고 나가야 돼요. 또는 거기다가 예쁜 비단줄을 하나 이렇게 갖다 주면 그것도 자결하는 뜻이고, 또는 칼을 하나 하사하면 이제 이런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동양적인 코드예요. 이런 것들이. 뭐 가위를 하나 그려준다든지 칼을 그려준다든지 뭐 화투에 일광 하나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뜻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